자녀 리스크를 아십니까? 요즘 자녀 리스크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귀엽기만 한 자녀가 위험하다니 무슨 말일까요? 몇 억 원의 노후 자금을 준비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이혼을 하거나 해서 손을 내밀면 안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서입니다. 자녀에게 다 퍼주고 나이 든 부모는 단칸방에서 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얹혀 사는 걸 캥거루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는 캥거루족이 얼마나 있을까요? 몇 년 전에 서울에서만 30에서 40대 캥거루족이 48만 5천 명이라는 자료를 본 일이 있는데 현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어쨌든 캥거루가 이 말을 들으면 화를 낼 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캥거루는 신통하게도 자기 새끼를 딱 1년만 보호하고 내보낸답니다. 그러나 사람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캥거루족을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른다는데 기생충적 독신이라는 뜻입니다. 가족사회학자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에 져서 패러사이트 싱글의 시대에 따르면 10여 년 전 이 저서를 집필할 당시 일본의 35에서 44세 인구가 1895만 명인데 그 중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에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들에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직업이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부모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몰래 연금을 타먹거나 아니면 급빈자로 전락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일본의 노인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 자식들이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걱정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영국에서는 키퍼스라고 부르는데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몇억 원을 노후 자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자녀 리스크에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노후를 힘들게 하는 자녀 교육비. 문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을 퍼붓는 나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하지만 미국 대학의 등록금이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을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미국의 대부분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 등록금, 자기들이 아르바이트하거나 학자금 융자받아 다니고 나중에 취직해서 갚겠지. 한 재미교포부는 1980년대 국내에서 대학교에 다니다가 2학년 때 미국에 있는 누님이 비행기표를 보내줘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한 학기가 지나자 하나로 400만 원 정도의 등록금 고지서가 나왔답니다. 누님이 의사 부인이고 부자였대요. 당연히 누님이 줄 거라는 생각으로 그 고지서를 가져다 주었더니 누님이 빤히 쳐다보면서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라고 묻더랍니다. 그분이 놀라서 그러면 이웃집 아저씨한테 갖다 줄까? 라고 했더니 내가 알아서 해라고 냉정하게 말하더랍니다. 미국에 오래 살아서 사고방식이 완전히 현지화된 거죠. 그때부터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찾아보고 융자받아서 졸업했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누나가 등록금을 척척 줬으면 자기는 오늘처럼 못 됐을 거라면서 고마워하더군요. 지금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 1등인 나라가 어디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8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69% 정도로 내려왔는데 아직도 1등입니다.
지방의 한 남녀공학 중학교 동창들 40명이 모여서 동창회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1960년생, 1961년생이라고 했습니다. 동창회장님이 40명의 학력 분포를 보여주었는데 대졸이 10%, 고졸이 50%, 중졸이 40%였습니다. 이처럼 10%에 불과하던 대학 진학률이 최고일 때 83%까지 올라갔으니 그 많은 대학생이 취직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 2등인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웃나라 일본으로 55%입니다. 이 55%를 두고도 일본 내에서 말이 많습니다.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융자를 받든지 해서 다녀야 하는데 학생들이 전부 공부를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가 싫은 데다 학교까지 시원치 않으면 들어가 봤자 취직도 안 될 거. 차라리 그 돈으로 장사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가 대주니까 공부가 싫어도 학교가 시원치 않아도 무조건 들어가니 취직이 더 안 되는 거죠. 그 밖에도 사교육비, 과외비는 또 얼마나 들어갑니까? 2019년에 서울에서 맞벌이하는 40대 후반의 부부 3커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덜 쓰는 집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부부가 맞벌이에서 1년에 1억 정도를 버는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두 자녀의 과외비로만 3,360만 원을 쓴다더군요. 여기에 등록금 내주고 책 사주고 옷 사주고 용돈까지 주고 나면 무슨 돈으로 저축을 하겠습니까? 문제는 60에서 70세까지 부부가 계속 1억씩 벌면 상관없는데 50대 초반이면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재취업을 해도 전에 받던 월급의 절반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봉 2천만 원짜리 일자리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자녀들 대학교 등록금, 결혼 비용, 노부모 요양비, 의료비 등으로 돈이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연봉을 1억 이상 받던 직장인들이 60대 이후에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부모 등골 휘어지는 자녀 결혼 비용. 결혼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또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젊은이들이 부모에게 결혼 비용으로 신세 좀 지려면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어떻게 조금만 도와줄 수 없을까요? 하고 물어볼 정도입니다. 기업체 사장인 일본인이 딸이 시집갈 때 결혼 비용 얼마나 지원해줬냐는 물음에 신혼여행 갈 때 1,500만 원 주고 끝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자녀보다도 부모가 더 못돼줘서 난리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준비한 돈으로 결혼하는 경우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금액인데 전국 평균 기준 아들의 경우 1억 4,400만 원이 든답니다. 대도시로만 한정하면 금액이 훨씬 커지겠죠. 시집장가 가면 잘 오지도 않는 자녀들에게 돈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집 얻어주는 비용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일본인에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해서 돈이 많이 든다고 이야기하면 세상에 자식의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는 처음 봤네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지원해줬는데 과연 자녀들은 고맙게 생각할까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내 결혼 비용 때문에 힘들어 하셨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한 자녀들이 65%였습니다. 나는 남들에 비해서 적게 쓴 편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비율도 65%를 차지했습니다. 부모로서 섭섭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돈을 들여 자녀들이 잘 되기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논 팔고 집 팔아서 자녀들을 시험만 잘 보게 만들어 놓으면 본전을 뽑았습니다. 괜찮은 학교 졸업해서 괜찮은 회사 들어가고 그럭저럭 60세까지 다니면서 자신들을 부양해 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인류 기업에 들어가도 40대 후반이 되면 언제 잘릴지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전에 개봉해 1200만 관객 수를 기록한 영화 국제시장을 보셨나요? 그 영화의 주인공 덕수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 세대가 아닌 우리 세대가 힘든 세상의 풍파를 겪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자기 세대가 이렇게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룬 나라인데 너희도 좀 똑바로 해라고 말하는 부모 세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과연 그 말에 동의할까요? 자녀의 부양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옛날 부모 세대처럼 자녀의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몇십 년간 계속된 인구 보너스 시대를 지나 인구 보너스 시대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보너스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여 노동력과 소비가 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인구 보너스란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입니다. 젊은 세대의 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 구조 또한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부모 부양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에게 있다라는 대답이 2000년에는 71%를 차지했었는데 2018년에는 27%로 줄었습니다. 반면 국가 등 사회에 있다라는 대답은 같은 기간 20%에서 54%로 늘었습니다.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대답도 10%에서 19%로 늘어났습니다. 자녀 세대에게 부모를 부양할 만한 경제력이 있느냐 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저성장, 결핍의 시대를 반영한 취업난, 조기 퇴직 등으로 자녀들의 생활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보다 자녀들 세대의 형편이 나아질 거라고 믿는 한국인의 비율이 30%도 안 된다는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가 이를 잘 말해줍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은퇴 세대의 노후 생활비에 도움을 주기도 어렵습니다. 재원도 문제지만 베이비붐 기간이 6년 만에 끝난 일본에 비해 28년이나 계속된 우리나라는 복지비 지출이 그만큼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부모 세대는 지금까지의 가족이존형 복지 시대에서 본인들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셀프 부양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도록 가르치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 중산층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요. 중산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은 남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30평 이상이 그렇죠.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인 겁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갖기 운동, 그러니까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죠.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에는 자동차 2000cc 이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누군가가 갑자기 큰 차를 타면 깡패 아니면 졸부라고 생각한답니다. 미국의 중산층 기준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페어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정기적으로 비평지 하나 정도 받아볼 것, 한마디로 내면이 성숙한 사람인지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직업관, 이런 중산층 기준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눈으로 삶을 살도록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노력을 해왔는지 반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깨달음을 주는 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직선 위에서 살면 만족이 있을 수 없다. 항상 내 앞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어른들은 자녀들을 직선 위에 줄 세워놓고 키웠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다. 직선의 시대가 아닌 360도 원의 시대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누구든지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직선이 아니기에 항상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 반면 직선 위의 삶에는 좌절감과 박탈감만 있다. 금수저니 은수저니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직선에서 원으로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남의 눈으로 인생을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자기 눈으로 삶을 살면 기회는 늘 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채용에 전국 대학생 절대 다수가 응시한다. 이게 직선 위의 삶이다. 물고기를 산에 가서 찾으면 구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생을 살려는 독창력을 지녀야 한다. 조지 루카스 감독이나 스티브 잡스도 남이 만든 직선 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다.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을 의식하는 나라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국에서는 흔히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지고 남의 일에 관심도 없기 때문에 아주 친한 친구가 아니면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창회, 향후회, 동네 모임, 헬스 모임, 무슨 모임에 가서 누구는 어떻고 또 누구는 어떻고 하면서 수다를 떨다가 점심 먹은 것 사진 찍어서 올리죠. 이렇게 남의 눈에 얽매이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사르트르가 했다는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영어와 수학 말고 무엇을 가르쳤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막말로 영어, 수학은 잘 못해도 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을 모르면 평생 고생합니다.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돈 관리, 경제적 자립에 관한 내용이 43페이지나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그것조차도 선택을 안 합니다. 수능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비율을 보면 1.5%가 될까 말까 합니다. 배우지를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과 투자가 어떻게 다른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도 망치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매일 듣는 성공하는 삶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 스스로 변화된 삶을 느껴보세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이 내용을 공유하여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